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송봉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7강 외곽경비와 내부경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강 학습에 앞서서 제6강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 무엇을 배웠습니까? 경비지도사, 여러분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경비지도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경비원 교육이죠. 경비원은 우리 법상 형식적 민간경비, 경비법상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으로 나뉘고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은 신임 교육과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신임 교육은 일반 경비원 24시간, 특수 경비원 88시간, 직무 교육은 일반 경비원 매월 4시간, 특수 경비원 매월 6시간을 받아야 된다. 교육의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다? 총기와 관련된 과목들이다. 사격, 총기 조작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비용은 누가 내야 된다? 똑같이 경비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경비 위해 요소 분석을 했습니다. 경비 위해 요소 분석 과정은 먼저 위해 요소 인지, 그리고 손실 예측, 그리고 손실 평가, 위험도 평가, 손실 정도와 손실 빈도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리고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서 얼만큼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경비에 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비 시스템은 결정할 때 1차적, 단편적, 반응적, 총체적 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1차적은 단일, 단편적은 단편적으로, 반응적은 단일한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배웠고 위해는 위해의 종류는 자연적 위해, 인위적인 위해, 특정 위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특정 위해가 많이 나왔다라고 학습을 하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비 관련 조사 업무에 대해서 저번 시간 학습했습니다. 조사 업무는 정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세밀하게 해야 되고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할 때 좀 더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외곽 경비와 건물 내 내부 경비죠. 건물 밖의 외곽 경비. 저의 회사 내에 들어오는 출입문에서부터 건물까지가 외곽이고 건물 내에서 내부 경비. 이 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뭐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외곽 경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명, 그리고 내부 경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시건장치, 잠금장치, 열쇠입니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들고 오늘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외곽 경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 경비의 방어 개념은 동심원 영역록, 셉티드에서 잠시 우리가 했었습니다. 보호 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자산의 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방어 공간을 더 많이 형성을 해야 된다. 동심원 영역론이고 시설물에 대한 1차적 방어 개념으로 물리적 방어, 물, 담, 울타리, 자문쇠, 창문 등이 1차적 방어 개념에 해당하고 외부로부터 무엇을 하는 거다?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다. 우리가 울타리, 담, 자물쇠, 창문으로 외부로부터 침입 시간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치들은 무엇을 해주는 것이다? 침입 시간을 지연시켜 주는 것이다. 자, 시설물에 대한 2차적 방어 개념으로는 경보장치, 외부의 침입자를 감지하여 이를 중앙통제센터나 경찰서 등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경보장치는 경비원들이 직접 감시할 수 없는 취약지역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 침입 시 경비 시스템 중 1차 보호 시스템은 외부 출입 통제 시스템, 2차 보호 시스템을 내부 출입 통제 시스템, 외곽과 내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외곽 시설물 경비는 시설물의 경계 지역은 대개 시설물 자체의 특성과 위치에 결정이 됩니다. 도시에 사무실이 있다든가 빌딩이나 소매상의 경계 지역은 건물 자체로서 방어벽 역할을 하고 대부분 공장 지역, 창고 지역은 작은 작업 장소와 창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경계구역은 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포함이 되죠. 외부 침입자에 대한 경비의 최일선이 바로 이 경계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외곽 시설물 경비는 장벽, 출입구, 건물 자체 순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먼저 장벽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장벽이죠. 자연적 장벽도 있습니다.
외국의 성 생각하면 성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강으로 둘러싸고 있거나 아니면 산 속에 있죠. 산 자체가 자연적인 장벽이 됩니다. 자연적인 장벽에는 강, 절벽, 협곡, 숲풀 지역, 그리고 침입하기 곤란한 다른 지역이나 형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침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 장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자연적인 장벽은 다른 여러 종류의 구조물에 의해 강화됩니다. 인위적인 구조물 장벽은 구조물에 의한 물리적 장벽은 철조망, 담, 출입문, 도로상의 방책, 차폐물, 그리고 무단 침입을 제재하기 위한 여타의 구조물과 같은 상설적이거나 일시적인 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철조망, 시설물 보호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철조망이죠. 그리고 담장, 철조망 대신 미적 감각을 높이려고 설치하거나 시설물 내외의 여러 업무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합니다. 자, 철조망, 구조물 장벽으로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사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철조망은 여러 개의 철사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데 적어도 높이가 2m 이상, 사람 키 이상, 지면에서 약 5cm 정도 떨어져서 설치가 됩니다. 만약 지면이 모래거나 침식이 될 수 있는 토해인 경우는 지면부터 설치를 해야 되고 철조망에는 우리가 가시철사와 콘서티나 철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출입구 경비는 출입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를 통제, 감독하기 위해 더 많은 경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출입구는 항상 최소한으로, 안전이 담보된다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된다. 출입구에 대한 통제는 하루의 다양한 시간대에 따라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폐쇄된 출입구는 어떻게 통제하느냐?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에는 폐쇄되고 잠겨 있어야 된다. 잠근 장치는 특수 제작하여야 되며 외견상 즉시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 아, 저게 파손이 되었구나, 열려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주 점검해야 되며 특히 그 지역이 현행 출입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설물의 일상적인 업무 활동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수시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 개방된 출입구 통제. 직원 출입구는 보통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행하는 직원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출입구의 폭이 너무 넓지 않아야 된다. 너무 넓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차량 출입구는 시설물의 차량 유형에 따라 충분히 넓어야 하며 이들 출입구는 양방향 통행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양방향으로 만약 차량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특별하게 생기면 출입구는 해당 시간에 맞춰 일방으로 통행을 제한한다. 필요시에. 자, 기타 출입구 통제는 이 밖에도 모든 시설물에는 경계구역에 침입할 수 있는 여러 출입구, 아무런 감시도 없이 시설물 내로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는 반드시 파악이 돼야 되고 점검이 돼야 됩니다. 자, 건물 빌딩 경비에서 창문 출입문 통제. 창문과 출입문 등과 같이 경계구역과 연결되는 문은 튼튼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튼튼한 구조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확실한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하며 화재나 다른 여러 가지 위험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구와 같은 예비적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됩니다. 뭐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상 경비지도사가 돼서 민간 경비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익혀야 되는 내용들이죠. 긴급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출입문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등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원격 통제에 의해 운영되는 전자식 장치와 경보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거나 불법적인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상 일방 외벽입니다. 경계구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빌딩의 옥상 부분입니다. 중요한 침입할 수 있는 경로가 되죠. 옥상의 경우에는 일반 통행인이나 순찰 경비원에 의해 쉽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침입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옥상. 일반 외벽 역시 건물의 측면이나 후면에 후미진 곳이 외부 침입의 대상이 되죠. 주기적인 순찰로 방범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침입 사실이나 손상 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경계구역 감시입니다. 일단 가시지역, 경비원의 시각이나 또는 경비장치로서 경비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경비활동 영역을 가시지대라고 합니다. 자, 외부로부터 장벽에 대한 접근이나 경계구역 안의 활동에 대하여 즉각적인 가시적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하고 가시구역이 너무 작아서 경비의 효과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통제 지역의 장벽을 높이거나 경비원에게 침입 정보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탐지 센서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지대는 확보가 돼야 된다. 확인 점검 사항으로 자물쇠 등으로 잠금 장치가 된 문은 항상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하며 설치된 경계 초소에 대한 효율성 점검과 경계구역 내 침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경계구역의 내부 경비입니다. 주차 지역은 범죄 활동의 대상 및 이용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경비 대상이 됩니다. 조명에 대한 점검 및 정기적인 순찰 활동이 실시가 돼야 되고 경계구역 내 개인 차량의 주차는 여유에 없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경계구역이 고여인과 방문객을 위한 주차 지역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주차 지역을 격리시키는 새로운 방어 장벽을 위해 부가적인 담장을 설치하고 이곳에 대한 순찰 활동을 주의 깊게 실시해야 합니다. 적재화 물이 있는 회사 차량은 경비의 강화를 위해 경계구역 내에 주차시키고 안전장치를 면밀히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야간에 범죄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경비 조명입니다. 경비 조명이 사실상 외곽 경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기출 문제로서도 경비 조명이 가장 많이 나왔죠. 경비 시설물 자체와 관련해서 경비 조명은 야간의 경계구역과 외부로부터의 접근 및 침입에 대한 감시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경계구역 내의 지역과 건물의 경비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강한 조명은 피하고 인근 지역을 밝게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조명도 피해야 됩니다. 특히 도로, 고속도로, 수로 등에 인접한 경비시설물에서는 경비 조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가 큰 외곽 경비의 시설이 조명이죠. 조명에 필요한 전기시설은 경계구역 내에 설치되어야 되고 전선, 전원 스위치,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비 전력장치 등은 안전하게 반드시 보호가 돼야 됩니다. 자, 조명등의 특징. 조명등의 특징에는 조명등의 구성에 보면 첫 번째, 백열등이 있죠. 일반 우리 가정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명으로서 백열등의 종류에서 스위치를 올릴 때 즉시 빛이 반하는 이점 때문에 경비 조명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백열등입니다. 빛을 반사하기 위해 내부에 코팅을 하고 빛을 모으거나 분사하기 위해 렌즈를 사용하고 다른 조명에 비해 수명이 짧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백열등 일반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수명이 짧다라는 단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방전등이 있습니다. 가스 방전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은등과 나트륨 등이 있다. 자, 가스 방전을 수은으로 하는 수은등은 푸른빛을 띠는 경우 강한 빛을 방출하는데 수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백혈등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나트륨 등은 무슨 색? 연한 노란색을 띠는데 안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주로 사용하고 가스 방전 등은 빛을 발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 가스 방전 등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수은 등은 푸른색, 나트륨 등은 연한 녹색을 띈다. 자, 석영등. 백혈등과 마찬가지로 매우 밝은 빛을 발하며 빨리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빛을 내기 때문에 경계구역과 사고 발생 지역에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한데 석영등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백혈등과 마찬가지로 밝은 빛을 내세우지만 그리고 경계구역과 사고 발생 지역에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하지만 가격이 어쩌다 비싸다라는 특징, 조명등의 특징이고 자, 조명의 형태가 있습니다. 조명의 형태의 분류에 따라서 또 가로등, 투광조명등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가로등은 여러분들이 이미 도로에서 많이 보셨죠. 대칭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과 비대칭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칭적인 가로등은 빛을 고고로 발산하여 특별히 높은 지점에 조명이 필요하지 않는 넓은 지역에 사용이 됩니다. 비대칭적인 가로등은 대칭적 가로등과 같은 밝은 조명이 요구되지 않지만 경비구역에서 다소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비대칭 가로등입니다. 투광조명등은 뭡니까? 상당히 밝은 빛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빛을 집중시키는, 직접적으로 비추는데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 데 사용되는 것이 투광조명등입니다. 비추는 폭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넓거나 중간 또는 좁은 폭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투광조명등입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넬 등이 있습니다. 넓은 폭의 빛을 내는 조명으로서 경계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길고 수평하게 빛을 확장하는 데 유용합니다.
수평으로 대략 180도 정도, 수직으로 15도에서 30도 정도의 폭에 좁고 기다란 강선을 투사해서 비교적 어두운 시설물에 침입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다소의 빛이 요구되는 외딴 곳이나 조금 떨어진 경계 지역을 비추는 데 유용한 것이 플레이넬 등입니다. 그리고 탐조등이죠. 탐조등은 잠재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만한 지역을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백혈등이 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비조명의 설치 구분입니다. 설치 구분에 따라서 상시조명, 예비조명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시조명은 뭡니까? 장벽을 비추거나 벽의 외부를 비추는 데 사용되는 감옥이나 교도소나 교정기관에 사용이 됩니다. 장벽 주변이나 접근을 살피는 데 효과적이며 이웃이나 인접해 있는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상시조명, 계속해서 사용하는 조명 등이죠. 그리고 예비조명입니다. 상시 조명을 보충하거나 예비적인 사용용으로 고안된 것이 예비 조명입니다. 수동이나 자동으로 상시 조명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거나 부가적인 조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 예비 조명 등입니다. 우범지역 또는 순찰 취약지역, 단순히 일시적인 조명상 필요가 있는 지역의 선택적인 조명에 가장 유용한 것이 예비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조명입니다. 휴대할 수 있는 조명 장치를 사용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선택적이나 특정 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탐조등이나 투광 조명 등으로 설치되고 상시 조명이나 예비 조명에 보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경비 조명의 설치 구분에 따라서 마지막은 비상 조명이 있습니다. 다른 조명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거나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사용하고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조명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상 조명입니다.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경계구역의 경비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비 조명은 경계구역의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비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고 경계구역 외부 지역도 충분히 비춰야 합니다. 경비 조명은 직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적절하게 비춰야 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조명시설의 위치는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림자가 생기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겠죠.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계구역에 접근하는 다른 사람에게 조명으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경비시설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인 경우 조명은 직접적으로 건물에 비추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의 출입구는 다른 조명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한 개별 조명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는 게 유의사항입니다. 자, 출구 및 통로 경비 조명입니다. 모든 출입구와 내부 통로의 경비 조명은 시설물의 경비를 위해 충분히 설치해야 되고 보행자 및 차량 출입구는 내부 물품, 밀수품, 작물 등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명 설치에 유의해야 되고 보행자의 출입구는 문의 양쪽에서부터 일정 거리까지 비춰야 하며 차량의 출입구는 이것의 2배 정도에 해당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경비 지도사로 활동할 때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조명의 외곽 경비와 관련돼서는 2015년부터 19년간 5년 동안 10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연간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한번 기출 문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2015년 25번 외곽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곽 경비의 기본적인 목적은 불법 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모든 출입구 수를 파악하고 공기, 흡입관, 배기관 등은 경비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뭔가 아닌 것 같죠? 안전유리의 설치 목적은 침입자의 침입 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보다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있다. 차량 출입구는 충분히 넓혀야 하며 평상시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유지한다. 평상시에는 양쪽 방향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입니까? 가번이죠. 모든 출입구 수를 모든 출입구를 파악하고 공기, 흡입관, 배기관 등은 경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자, 안전유리 설치 목적은 침입자의 침입 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보다는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있다. 이 모든 게 다라 틀리고 답은 외곽 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 침입을 지연시키는 데 있다. 자, 2016년에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25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경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가, 배기관, 맨홀 뚜껑 등은 경비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아하.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에 잠겨 있어야 된다. 상품 판매 시설은 직원용 출입구와 고객용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의 잠금 장치는 특수하게 만들어야 된다. 답은 너무 쉽죠. 답은 몇 번입니까? 가번이죠. 배기관, 맨홀 뚜껑은 경비계획에 어떻게 해야 된다? 포함시켜야 된다. 모든 건 포함시켜야 되죠. 나머지 나, 잠겨 있어야 되고 라,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의 잠금 장치는 특수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지식으로 넘어오고 답번은 뭐 구강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상품 판매 시설에서 직원용 출입구와 고객용 출입구는 구분돼야 된다. 뭐 상식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다. 자, 외곽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연적인 장벽에는 강, 절벽 등이 해당한다. 담장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면 방범 효율이 증대된다. 외곽 경비는 장벽, 출입구, 건물 자체 순으로 수행된다. 경계구역 내에서는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답은 몇 번입니까? 너무 쉽죠? 라번이 되겠습니다.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장애물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자, 40번 경비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조명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안 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석영등은 노란빛을 내며 매우 강한 빛을 방출하며 안개 발생 지역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아하. 석영등은 무슨 색깔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석영등은 푸른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답은 바로 답은이 되겠죠. 라번을 읽기 전에 라, 플레이넬 등은 넓은 폭의 빛을 내는 조명등으로서 비교적 어두운 시설물의 침입을 감지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등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답번이 됩니다. 노란빛을 내는 건 뭡니까? 자, 석영등은 푸른빛, 노란색은 나트륨 등입니다. 나트륨 등. 한 번 더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자, 2017년 문제입니다. 외곽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목적은 범죄자의 불법 침입 지연이다.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문은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 철책, 도로상의 방책, 차폐문은 인위적 장벽문에 해당한다. 모든 출입구 수를 파악하고 엘리베이터 등도 외곽 경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답은 몇 번입니까? 나번이죠. 비상시에 사용되는 문은 평상시에 개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편이죠. 수월한 편입니다. 문제가. 29번 조명 등의 종류와 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백혈 등 가정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수명이 짧다. 나, 수은 등 주황빛을 띠고 약한 빛을 방출하거나 백혈 등보다 수명이 길다. 나트륨 등 연한 노란빛을 발생하며 안개가 많은 지역에 효과적이다. 라, 석영 등 매우 밝은 하얀색 빛을 빠르게 발산하므로 경계구역과 사고 발생 지역에 유용하다. 답은 몇 번입니까? 너무 쉽죠? 수은 등 무슨 색? 푸른색 빛을 낸다. 그래서 백혈 등, 수은 등, 나트륨 등, 석영 등, 수은 등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2018년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왔죠. 2018년에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외곽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오타죠. 외곽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외곽 경비는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구조물을 이용하여 시설을 보호한다. 모든 출입구 수를 파악하고 공개 흡입관, 배기관 등은 경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안전유의 설치 목적은 실자의 침입 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이다. 차량 출입구는 평상시에만 양방향을 유지하지만 특별하게 차량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맞추어 일방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답은 몇 번입니까? 답까지 오타죠. 안전유리의 설치 목적은 침입자의 침입 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앞에 나왔던 문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9년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60번 외곽시설물 경비의 2차적 방어수단은 외곽시설물 경비의 1차적 방어수단과 2차적 방어수단이 했죠. 여러분들이 안에 예문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과 장애물의 종류가 다른 게 있죠.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장애물, 외벽, 울타리, 외곽 방호 시설물은 1차적이고 경보 장치가 2차적에 해당한다. 자, 또 2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곽 경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가시지대, 2번 지붕, 3번 일정 기간 비상시에, 4번 경비활동은 자,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건물 자체에 대한 경비활동으로 외곽 경비죠. 외곽 경비. 60번 문제가 뭡니까? 외곽 경비에 관한 설명이죠. 건물 자체에 대한 경비활동으로 건물에 대한 출입 통제, 출입문, 창문에 대한 보호 조치는 뭡니까? 외곽 경비가 아니라 내부 경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64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20초 드리겠습니다. 경계구역의 경비 조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경비원의 눈, 2번 그림, 3번, 4번. 자, 풀어보시면 답이 바로 보이는 경우는 선택하면 되죠. 답은 몇 번입니까? 경비 조명은 그림자가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림자가 생기면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곽 경비 학습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내부 경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경비의 중요성은 내부 출입 통제의 주요한 목적은 시설물 내 침입이나 절도, 기타의 횡령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설 자체가 지니는 가치도 경비 계획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 요소다. 시설물의 중요성 및 개개의 보호 대상, 시설에 따라 경비 방법과 경비 설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각 경비구역에 대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경비 요소들이 배치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그 경비 시스템의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 실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 경비 시스템 가운데서 1차 보호 시스템인 외부 출입 통제 시스템과 2차 보호 시스템인 내부 출입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자, 창문. 대부분의 침입자들이, 외부 침입자들이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에 대한 안전장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외부 침입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가능성이 있는 창문에 대해서는 강화 유리, 외부 침입 감지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 화재 등 긴급 사태 발생 시에는 내부에서 쉽게 뚫고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고 화재나 방제 시스템도 함께 설치해야 됩니다. 안전유리, 전문용어로 안전유리라고 하는 게 이제 방호 창문이죠. 외부에서 쉽게 눈에 띄고 접근하기 쉬운 창문에는 고강도 특수 방호 유리를 설치해야 된다. 보통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강물질을 유리에 첨가하여 강도를 강화하고 안전유리의 목적은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외부의 강도 침입을 방어할 수 있고 일반 유리에 비해 비싸다는 점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설치하기는 쉽지 않지만 안전유리는 깨질 경우에 작고 둥근 파편으로 잘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지도 않고 외부의 열이나 기타, 연기, 냉동기기에 의한 충격도 쉽게 견디고 불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도 타지 않고 일단 이 유리가 가볍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 가볍고 화재에도 좋고 신체에 손상에도 영향이 없고 단점은 뭐다? 비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창문 파괴 대비 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유리는 은행의 창구나 소매점의 카운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 폴리비닐 부티라를 첨가하여 보다 가벼운 이중의 안전유리로 제작된 것도 있는데 장점은 다른 안전유리에 비해 가볍고 일반 유리와 동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쉽게 사용한다. 안전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부에서 침입을 시도하는 강도가 창문을 깨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사이에 경비원이나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창문에 대한 창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창살의 강도가 강하고 촘촘할수록 그만큼 외부 침입 가능성은 감소됩니다. 외관상의 문제와 철제 창살의 경우 부식의 문제도 발생한다. 자, 출입문 경비. 시설물의 내부 시설 가운데 인적, 물적 침해로 공격받기 가장 쉬운 취약한 부분이 출입문이고 출입 구조물의 재질과 장치 등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보다 견고하고 아울러 내구성을 갖춰서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강화돼야 된다. 출입문 설치 후 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은 방화 실험이나
외부의 침입에 대한 제지, 저항 실험 등이 있습니다. 자, 시설 내 모든 직원들은 허용된 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모든 출입문이 비상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됩니다. 이 비상구를 통해서 외부인 출입을 제지하는 침입 경보 장치가 설치가 돼야 된다. 자, 하재 시 비상구로 사용되는 문은 반드시 잘 보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 지역 출입문 관리, 시설 내 통신 장비실이나 컴퓨터 전산실, 연구개발실과 같이 보안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 지역에서 출입문이 보다 안전성을 갖도록 설치돼야 된다. 중요 시설의 경우에는, 중요 지역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출입 인원의 양을 가능한 한 파악하여 그에 맞게 보안 체계를 갖춘 출입문을 설치한다. 출입문을 자동으로 통제하는 안전장치는 많은 비용을 투자할지라도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출입 대상자의 접촉이 편리하도록 보안을 해야 된다. 시설물 내에 중요한 물품을 저장, 보관하는 창고도 중요한 보호 대상이고 특히 창고업의 경우 재고품 가운데에서 도난당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은 물건을 저장하는 지역에서 재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공간, 사무지역 출입문 관리. 사무실이나 기타 업무지역의 출입문은 출입이 작기 때문에 보안성과 내구성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모두 고려해야 되지 보안성만 고려한다, 내구성만 고려한다고 하면 틀리게 되겠죠. 그 시설 내에 있는 각종 사무기기와 중요 문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안 장치가 강구가 돼야 되고 보안적인 측면과 출입자의 편리성 측면은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잠금 관리가 돼야 된다. 각 출입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의 중요성과 그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의 중요성을 분류하여 보다 철저한 경비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고 잠금 장치에 대한 보수, 유지 과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자물쇠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안 장치로 자물쇠가 나오고 내부 경비에서도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것이 자물쇠입니다. 전문적이고 지능화된 범죄자의 경우 자물쇠만을 파손, 침입하는 방식입니다. 창문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견고하게 대응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자물쇠를 따거나 부수고 들어오는 방법이 선택이 됩니다. 자물쇠를 그냥 여는 경우에는 금속핀을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전문적인 범죄자의 경우는 자물쇠를 딴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자물쇠를 보호 장치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자물쇠조차도 범죄자의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시간 지연 장치의 역할이 강하다. 자물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입구 경비에 대한 적절한 설치가 요구가 된다. 자물쇠의 종류 4가지가 나옵니다. 자물쇠의 종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돌기 자물쇠.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자물쇠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경비지도사 민간 경비원 시험에서는 돌기, 판나름, 핀나름 자물쇠가 나온다. 돌기 자물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물쇠로서 단순 철판에 홈도 거의 없는 안전도 거의 0에 가까운 것이 해당합니다. 돌기 자체도 없다, 흠 자체도 없다. 여기에 포커스죠. 돌기. 자, 그러면 판나름 자물쇠는 뭐냐? 돌기 자물쇠보다 발달된 것으로 열쇠 홈이 한쪽 면에서만 맞는 열쇠가 돌지 않으면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판나름은 한쪽 면에만 뭐가 있다? 홈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물쇠로서 책상, 서류함, 그리고 패드록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돌기 자물쇠보다는 효과적이지만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 자, 돌기, 돌출만 되고 홈이 없다. 판나름 한쪽 면만 있다. 핀나름 이제 양쪽에 있다. 일반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사용한다. 열쇠의 양쪽에 홈이 불규칙적으로 파여 있는 형태며 판나름쇠 자물쇠에 비해 보다 복잡하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자, 그리고 숫자 맞춤식 많이 쓰고 있죠. 자물쇠에 달린 숫자 조합을 맞춤으로써 작동하는 자물쇠다. 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나 절도 위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적인 보호장치다. 일반적으로 3개의 숫자판 내지 4개의 숫자판을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있고 지금은 8개, 10개까지도 사용하죠. 판독을 어렵게 하지만 최근 지문 감식 등을 통해 비밀번호 판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암호 사용식 자물쇠. 숫자 맞춤식 자물쇠를 보다 발전시킨 자물쇠로 전자자판 방식. 자물쇠 장치에 일정한 암호를 연속적으로 누름으로써 문이 열리도록 하는 전자제어 방식으로서 암호를 모르거나 잘못 누르거나 모르는 경우에 비상경보가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암호 사용식 자물쇠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카드 작동식, 카드, 열쇠 대용으로 카드를 꼽으면서 열리는 자물쇠 장치죠. 일반적으로 전기나 전자기식 방식을 사용하고 회사 사원증과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출입 권한이 허가된 직원이 사용하는 카드에는 일정한 암호가 들어있어서 카드를 꼽게 되면 곧바로 이 카드 내 암호를 인식하여 자물쇠가 열리는 카드 작동식 자물쇠다. 카드 열쇠는 일반적으로 신분증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에게 허용된 구역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매우 강한 외부 압력에도 견딜 수 있으며 조업원들의 출입이 잦지 않은 제한구역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것이 카드 작동식 자물쇠입니다. 자, 그리고 패드록이 있습니다. 패드록. 여러분들이 패드록 좀 더 이제 경비 지도사가 실제로 되고 민간 경비 활동을 한다면 네이버나 다음 아니면 구글에서 패드록을 검색하시면 큰 자물쇠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패드록은 일반 자물쇠와는 달리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물쇠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입니다. 자물쇠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문의 몸체 중간에 설치되어 키를 삽입하게 되면 문이 열리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패드록이죠.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나 가정집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안전장치가 패드록이다. 문에 설치된. 열쇠를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교환 가능한 패드록을 문에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문에 달린 열쇠들이죠.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되도록 교체 가능하지 않는 고정된 패드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드록에도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억식 잠금 장치. 출입문에 전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일정 시간에만 문이 열리는 방식. 은행 금고문이 은행 업무 시간에만 열리도록 하는 기억식 잠금 장치죠. 일정 시간에만 문이 열리는 기억식 잠금 장치. 그 다음에 전기식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치입니다. 원거리에서 문을 열고 닫도록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리가 가정집에서 보면 마당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스위치를 여는 장치 아주 옛날 거죠. 외부에 문이 열리도록 하는 거고 또는 교도소에서 사용되는 잠금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식 잠금 장치가 있죠. 하나의 출입문이 잠길 경우 전체 출입문이 동시에 잠기는 방식이죠. 교도소와 같이 재수 탈옥의 가능성이 높거나 동시다발적인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에 사용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문이 잠기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거나 들어가지 못하는 잠금 방식이 패드록 잠금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잠금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로 문틀이다. 문틀도 안전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침입자는 문틀을 부수거나 지렛대를 문틀 사이에 끼우고 문틀을 벌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문을 안으로 미느냐 바깥쪽으로 빼느냐 미시오 당기시오를 설계를 할 때부터 처음부터 보안상의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여러분이 ATM이나 은행 시설을 갔을 때 문이 밖으로 열립니까? 안쪽으로 열립니까? 다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면 문틀이나 문을 파손하는 경우 그 문이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안쪽으로 밀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밀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문의 여는 방향도 보안상, 경비상의 목적을 가지고 설계가 가능하다. 침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문틀을 부수는데 문틀도 문과 마찬가지로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해야 된다. 문틀과 문 사이에 지렛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틈을 없애야 된다. 근데 간혹 기출문제에 틈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출입 통제 방식, 방문객. 내부 시설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신원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반드시 자산 가치가 높을수록 외부 출입이 금지된 장소일수록 반드시 신원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고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 특히 국가 중요시설이나 국가 기관 등 연구기관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사전에 일정한 방문 예정이 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기실 등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방문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부착해야 된다. 중요한 장소를 이동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관리가 요구되고 경비원이 개별적으로 안내하거나 기타의 감시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 하는 것이 유용하고 CCTV를 활용해야 된다. 시설물의 중요성에 따라 이동 지역을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고 직원들은 어떻게 되냐? 시설물 내 직원이 많은 경우는 직원들의 신원 확인을 개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 발급을 한다. 신분증 발급을 통해서 효과적인 통행이나 통행 절차를 실시하고 갱신이나 분실 시 재발급,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신분증은 위조 등이 불가능하도록 제작이 돼야 되고 직원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최근 2년, 최근 요즘에는 3개월까지도 요구하죠. 칼라 사진의 부착과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간단한 정보를 수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 신분증은 해당 직원이 출입 가능한 지역 내지 직위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해서 제작하는 방법도 고려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화물이죠, 화물. 모든 시설 내에서는 그 시설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이나 짐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수립이 돼야 되고 통제 절차는 매우 철저해야 됩니다. 특히 테러, 민간인 테러 등이 발생될 수 있는 건물에서는 더욱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공항을 생각하시면 되죠. 화물이나 짐이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입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하고 반드시 상부에 보고해야 된다. 화물에 대한 통제 절차와 취급 절차에 관련된 규정은 일반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해야 된다. 차량. 자, 부정직한 내부 직원들은 시설물 내 자료나 물건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보안 등급이 높은 데서는 아예 출입 통제할 때 모든 내부 물품을 외부로 아예 못 나오는 시설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차량 통제 방법으로서는 차량에 대한 용도별 분류에 따른 출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이에 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분 확인 내지 주차 스티커와 같은 것을 압류창에 붙이고 일반적이죠. 들어오면서 검색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차량에 따라 주차시킬 수 있는 지역도 한정하는 방법,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 내부 경비와 관련된 기출 문제는 2015년에서 19년 동안 약 5문제 나왔습니다.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죠. 한 문제.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잠금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페드록은 시설물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작동하며 강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핀나름 자물쇠는 열쇠 홈이 한쪽에만 있어 홈과 맞지 않는 열쇠를 꽂으면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카드식 잠금 장치는 전기나 전자기 방식으로 암호가 입력된 카드를 인식시킴으로써 출입문이 열리도록 한 장치이다. 돌기 자물쇠는 단순 철판에 홈도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예방 기능이 취약하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찾아내셨습니까? 답은 나번이죠. 자, 열쇠 홈이 한 면에만 있는 것은 무슨 열쇠랍니까? 판나름입니다. 핀나름은 몇 개? 2개입니다. 하나만 있는 거, 홈이 없는 거, 돌기.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넘어야 되겠죠. 페드록은 시설물, 문과 같이 시설물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 열쇠 단점을 보강하면서 외부 충격으로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페드록입니다. 카드식, 전기나 전기식, 전자기 방식으로 암호가 입력되는 방식으로 인식시키면서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고 사원증과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돌기 방식은 단순 철판에 홈도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면 예방 기능이 취약하다는 거죠. 자, 2017년에 2문제가 나왔습니다. 2017년 28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부 출입 통제는 시설물의 불법 침입이나 절도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 경비원 상호간의 순찰 정보를 교환해야 된다. 다 안전유리는 가격이 저렴하며 불연성 물질이고 가볍기 때문에 설치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자물쇠는 보호 장치의 기능과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기능도 한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이 문제를 보고 또 아직 답을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배운 것이 내부 경비와 외부 경비는 실제로 양은 방대하고 어디서 출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주로 외곽에서는 조명, 내부에서는 열쇠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하면 기출문제로 그 내용을 내 걸로 숙지해야 되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이쪽 부분에서 더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당연히 4번이죠. 안전유리, 가격이 저렴하다? 아니다.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싼 단점만 있다. 비싼 단점만 있고 불연성이고 가볍기 때문에 설치하기 쉽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가격이 저렴하다가 아니라 비싸다. 나머지는 우리가 경비지도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내부 출입 통제는 시설물 내에 불법 침입에 절도를 막기 위함이다. 오케이. 경비원 상호간의 순찰 정보 당연히 교환해야 되죠. 4번 자물쇠는 보호장치의 기능과 또 뭐 있다? 중요한 건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자, 30번 또 한번 여러분들 20초 드리겠으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열쇠 양쪽에 홈이 불규칙적으로 파여있는 형태. 너무 쉽죠? 양쪽에 홈이 불규칙적으로 파여있는 형태로 일반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널리 사용되는 자물쇠. 자, 돌기입니까? 판날름입니까? 핀날름입니까? 암호 사용식입니까? 뭐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오늘 동영상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앞쪽으로 가셔 열쇠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배웠죠. 답은 몇 번입니까? 핀나름이죠. 핀나름. 양쪽. 자, 돌기는 홈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돌기는 홈이 없는 자물쇠. 판나름은 홈이 어떻게 있다? 한쪽 면만 있는 게 판나름쇠다. 핀나름은 양쪽 면에 있고 암호 사용식은 숫자가 3개에서 4개 숫자를 조합해야 된다. 자, 2018년 문제입니다. 2018년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출입 통제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출입 목적에 따라 자, 풀어보셨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뭐 지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답은 몇 번입니까? 너무 좀 쉬운데. 자, 나번 어떻게 고칠까요? 답은 나번인데 직원 출입구는 외부 방문객과 구분하여 하나의 문만 사용하고 직원 출입구가 방문객은 하나의 문만 사용해야 됩니까? 그리고 통행하는 직원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출입구의 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혀야 됩니까? 넓히면 통제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다. 최대한 넓혀야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가다라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차량은 출입 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지역을 지정해야 하며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 오케이. 출입증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용도와 목적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도 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해야 된다. 오케이. 방문객이 통보 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거나 대기실 외에 이동 시 반드시 방문객임을 표시하는 징표를 부착하여 CCTV 등을 통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출입 통제 방법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자, 2019년 또 한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잠금 장치에 관한 거죠. 패드록. 자, 20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66번. 하나의 문이 잠길 경우 전체 문이 동시에 잠기는 방식으로 교도소 등 동시 다발적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장소에 사용되는 패드록 잠금 장치는 너무 쉽습니다.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답이 너무 쉽기 때문에 3번이죠. 일체식 잠금 장치다. 자, 기역식 잠금 장치는 뭡니까? 열리는 시간과 잠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기역식. 주로 어디입니까? 은행 금고라고 오늘 학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식, 전기식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 확인해 보시고 이 문제를 풀다가 전기식과 카드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뒷부분으로 동영상을 돌려서 이 부분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눈으로만 확인하셔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곽경비와 내부경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외곽경비, 자, 오늘 배웠던 외곽경비는 2문제 정도 나오고 내부경비는 1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외곽경비와 내부경비가 합하면 3문제 정도가 되죠. 자, 외곽시설물 경비는 인위적인 장벽도 인위적인 구조물도 이용하지만 자연적인 구조물, 위치, 특성도 이용해야 된다. 외곽시설물 경비에 주로 장벽이나 철조망, 담을 이용해야 되고 철조망 등이 많이 사용이 된다. 출입구 경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건물 빌딩 경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경계구역 감시와 내부 경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저리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안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읽었던 이유는 한 번쯤은 알아야 된다. 민간 특히 경비지도사로 실제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기본 상식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경비 조명의 특징 뭐 생각납니까? 우리 집에 일반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였다? 백혈등 맞죠? 그리고 가스 충전, 가스 방전등은 뭐 있습니까? 석영등.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석영등은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푸른빛. 그리고 노란색 빛을 띠는 건 뭡니까? 나트륨 등이죠. 그 다음에 석영등. 높은 빛을 방출하지만 가격이 뭐하다? 비싸다. 그게 했었고 그리고 이 가로 조명등의 경비 조명등의 설치 방법에 있어서 가로등 형태, 대칭적, 비대칭적, 무슨 예비 조명, 상시 조명, 비상 조명 배웠고 휴대용 탐지등 이런 것들은 이전에 출제자들이 경비지도사 초창기에 1990년 후반부 1회 때, 2회 때 아니면 전반부 때는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 최근 5년에서는 그렇게 출제 비율이 높지 않다. 자, 그래서 가로 조명 형태에서 가로등, 투광 조명등, 플레이네일 등, 탐조등 등을 했어야 되고 자, 플레이네일 등만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어딥니까? 어두운 지역, 멀리서 관측할 수 있고 넓은 조명이 필요한데 플레이네일 등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오늘 뭘 배웠습니까? 내부 경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전유리의 장점, 다 장점입니다. 쪼개지면 둥근 형태로 돼서 인체 손상도 없고 두껍고 침입장 일단 유리는 뭡니까? 유리는 비싸다. 비싸다는 거 빼면은 설치하기도 편하고 화재도 강하고 내구성도 좋고 깨기도 쉽지 않고 왜? 이 유리라는 건 침입 시간을 지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도 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유리의 단점과 특징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출입문 관리는 직원, 그 다음에 외부, 그리고 화물, 그 다음에 차량은 아니죠. 출입문 관리에서 그렇게 배웠고 자, 출입 구조물, 통행 절차, 출입문 관리, 잠금 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빈도가 가장 쉬운 경비지도사 문제 학급 상중 하중에 쉽게 낼 수 있는 문제가 자물쇠의 종류다. 지금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돌기, 판나름, 핀나름. 자, 돌기는 뭐 그냥 나와 있다. 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홈이 없죠. 판나름은 홈이 한쪽 면에만 있다. 한쪽 면에만 있어 판나름. 핀나름은 양쪽 면에 있고 일반 가정용이나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그리고 패드록, 자물쇠의 약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패드록이 있고 패드록의 종류가 있죠. 패드록의 잠근 장치 일체식, 하나가 열리면 다 같이 열리는 일체용도 있었고 기억식 뭐 있습니까? 은행 생각하면 되죠. 기억식도 있었고 전자식 그리고 카드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입 통제 방법은 방문객, 직원, 하물, 차량 등을 대해서 내부 경비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경비지도사에서 출제 경향은 많지 않습니다. 외곽 경비 몇 문제입니까? 2문제. 내부 경비는 몇 문제입니까? 1문제.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다. 이 부분 내용은 많은데 경비지도사 공부하는데 시간은 많지 않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뭐 일반 경비원 아저씨들의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들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아니면 상식적인 거 상상하고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들 빼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조명등, 경비 조명, 안전 유리의 장단점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리고 내부 경비에 한 문제 나오는데 아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물쇠의 종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내부 경비에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1차적 경비는 외곽 경비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외워야 될 것이 조금씩 더 나옵니다. 더 많이 외워야 되죠. 오늘까지 하면 보통 오늘이 7강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체 경비지도사 40문제 중에 몇 강 정도를 해결을 했냐? 약 27문제 정도 해결합니다. 27문제에서 30문제 정도를 해결했습니다. 이까지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경비지도사를 합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원하기 위해서는 다음 시간 또 해야 되고 컴퓨터 범죄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시간 투자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별로다.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음 시간 8강을 공부해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원한다. 그럼 이 강도 하셔야 되는데 다른 강의보다는 출제 빈도가 낮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강의는 경보와 감시 시스템, 각종 경보 시스템과 감시 시스템이고 그리고 하재, 지금 현재 출제 빈도가 높은 게 하재죠. 하재, 각종 소화기와 하재 유형, 거기에 따른 소화기의 유형, 그리고 하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의 순서, 그리고 비상계획, 하재가 났을 때 경비원의 역할 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학습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